시작할까요? 예, 프리다 칼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리다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료들이 많은데 최근에 나온 자료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타일 아이콘.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인데, 어린 프리다 칼로가 잔인한 아이들의 놀림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여빈 오른 다리 위로 양말을 여러 장 겹쳐 신었던 것처럼 코르셋을 숨기려 품이 큰 우이필을 입으면, 우이필이라는 게 아마 멕시코 전통 의상 같아요. 입으면서도 그 코르셋에 붉은 낫과 망치를 그려 넣었던 것처럼, 붉은 낫과 망치라는 건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상징하는 거죠. 혼혈이라는 혼합성과 두 사람의 프리다에서 비롯한 이중성을 탐하며 의식적으로 옷과 액세서리를 걸쳤던 것처럼 짙은 일자 눈썹을 그린 한편 분홍색 브리셔를 발라 열정적인 투사인 동시에 정열적인 여자이고자 했던 것처럼, 풍성한 머리를 곱게 닦기도 하지만 짧게 잘라 단호한 결의를 표했던 것처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발을 아름다운 빨간 신발로 무장했던 것처럼, 혹시 나중에 여러분 이 프리다에 관련된 책이 뭐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나온 것만 해도 한 20몇 점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뭐 몇 점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 프리다 칼로의 책을 쓴 걸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실은 읽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이제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 소개된 걸 보니까, 뭐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프리다 칼로, 뭐 지금 스타일 아이콘 프리다라는 이 책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올해 나왔어요. 제일 신간인데, 그러니까 이 패션 모델 프리다 또는 패션 디자이너 프리다. 그러니까 프리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완전 패셔너블한 여자인 거죠. 막 옷 입고 머리 화장하고 있고, 완전 그런 여자로 이제 그려지는 프리다. 근데 내용은 좀 여러 가지 프리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듯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 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한쪽 면은 그런 프리다 칼로를 패션 아이콘, 그러니까 스타일 아이콘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독자들은 20대, 30대 여성이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출판사장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박 선생 책을 20대, 30대 여성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마 이 프리다 스타일 아이콘 같은 이런 책은 아마 20대, 30대 여성들이 꽤나 찾아 읽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책을 넘기면요, 이쪽 페이지는, 오른쪽 페이지는 그냥 굵은 글자로, 굵은 활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쪽 왼쪽에는 이제 막 프리다 칼로를 그런 식으로 패션하게 그린 어떤 그림들, 왜 눈에 싹 들어오게 그린 그림들이, 산뜻한 그림들, 그러니까 꼭 무슨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리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프리다 칼로가 21세기에 와서 이게 뜨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20세기까지만 해도
거의 뭐 알려지지 않은 여자였죠. 근데 21세기의 프리다 칼로는 그야말로 스타일 아이콘이죠. 이 책이 대변하는. 그리고 조금 그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못하다는 게 아니죠. 그보다 조금 더 그 프리다 칼로의 진실이나 진면목에 다가간 거는 이제 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뭐 이런 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고통을 이겨낸 여성. 그러니까 막 그 뭐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에다가 16살 때 당한 사고에다가 교통사고에다가 뭐 35번의 수술을 하고 뭐 3번의 무슨 뭐 유산을 하고 뭐 하는 온통,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뭐 또 재혼하고 남편하고 재혼하고 또 그러니까 남편은 끊임없이 또 바람을 피우는 리베라라는 유명한 그 화가고, 프리다 칼로도 이제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이 프리다 칼로는 양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고 이제 이성애도 하고 굉장히 막 복잡하게 살아간 50도 안 돼가 죽은 여자인데 뭐 그런 막 그 어떤 열정과 그런 뭐 말하자면 비극 또는 절망 뭐 이런 것의 어떤 그 아이콘으로,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초반에 프리다 칼로 이미지였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프리다 칼로의 이미지는 완전히 어떤 그 스타일 아이콘, 패션 아이콘, 소비 아이콘.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쉿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한국 화가가 욕하는 완전히 그야말로 소비 지상주의가 되어버린 현대미술에 대한 아이콘으로. 사실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 프리다 칼로라는 여자는 지독한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페미니스트, 아나키스트로서의 프리다 칼로. 이게 제가 아는 프리다 칼로의 진면목인, 이걸 진면목이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프리다 칼로입니다. 뭐 여기 소개는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아마 한 20몇 종류의, 또 애들까지 합치면 한 5, 60종이 넘는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에 대한 책이. 근데 애들까지 소개를 해서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양성애자에다가 막 그 복잡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위대한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 이런 식으로 애들 아동용 그림책 비슷하게 만들어진 프리다 칼로 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양성애자 칼로 같은 여성들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프리다 칼로 뮤지컬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작년에 이 프리다 칼로가 뭐 영화로 나온 건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이 뮤지컬이 아주 그 뮤지컬 소개하는데 보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작된 세계 유일의 뮤지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길래 대한민국의 칼로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기 사진들은 다 뭐 칼로 사진인데, 이 칼로가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도 다시 이제 리베라하고 합쳐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한 30대쯤에 리베라
디에고 리베라하고 이제 첫 이혼을 하고, 나름으로 이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지낼 때에 유명한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름이 미국 출신의 사진사인데 그 사람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위에 뭐 그림은 아시다시피 프리다 그림 속에 나오는 자기 자화상이고요. 이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니까 루브르 역사상 최초로 이 멕시코 출신의 열의화가 초상화로 구입된 1940년대 영화 에이셀 헤넥이라고 하는 멕시코 여자 배우가 나오는, 아마 제가 본 화가들 영화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배우하고 실물하고의 어떤 그런 싱크로율이 제일 한 99%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이 그림은 뭐 얼마 전에 무슨 400억 달러였다나 뭐 얼마였다나 무슨 세계 최고 가격으로 팔렸다고 해서 유명하게 된 겁니다. 1907년에 태어나서 195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47년을 살았죠. 근데 자기는 항상 평생 1910년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터져요. 우리나라에서는 멕시코 혁명이라는 게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생기거든요.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을 러시아 혁명의 전초혁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 중심, 서양 중심의 세계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제3세계 후진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세계사 책을 쓰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1910년 멕시코 혁명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닌에 의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1910년 멕시코 혁명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다. 사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좀 불행한 나라가 돼 있죠. 뭐 항상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의 인간다운 인간은 다 미국으로 다 도망가고, 그야말로 멕시코에는 뭐 쓰레기들만 남았다라는 이야기. 그 쓰레기들은 미국의 무슨 뭐 전기회사, 무슨 물회사, 뭐 미국의 어떤 그 자본이 와가지고 팔아먹는 그 싸구려 상품에 중독된 인간들만 멕시코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현실은 대단히 비참한데, 멕시코만이 아니라 뭐 멕시코 밑에 중미나 신재욱 선생이 가신 파라과이나 뭐 강대국인이라고 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마저도 지금 난민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실은 이 1910년, 20년대의 남미, 적어도 한 40년대, 50년대까지의 남미, 쿠바를 포함해서 뭐 여러 6, 70년대까지만 남미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있죠. 지금 거의 뭐 이 남미가 부흥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은데, 아마 그 중에서 신재욱이가 간 파라과이는 제일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불가리아가 아니라 볼리비아, 뭐 파라과이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이게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그 국토가 좀 넓거나 또는 뭐 우루과이처럼 이 백인들만 사는 남미에도 꽤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루과이 신적이 간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끔 혼동될 수가 있는데 우루과이는 백인들만 살아요. 그건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파라과이는 메스티죠.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 혼혈이죠. 얘도 칼로도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독일계고 엄마는 원주민이죠. 그래서 이 칼로를 비롯해서 칼로도 끊임없이 이 이중성, 그러니까 이 서양과 그러니까 비서양,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버지는 독일계 유럽인인데 어머니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게 이런 이중성 때문에 그러니까 칼로의 어떤 그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나 이 남미 자체가 그런 이중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남미 계통 영화, 전 남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뭐 제가 한 20년 전에는 남미 영화의 자막을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인권 영화제 이런 거 요새는 뭐 별로 시들해져 가지고 안 하는데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 인권 영화제 같은 걸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또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 자막 같은 걸 이제 제가 스페인을 모르니까 영어로 이제 그 자막 처리를 중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막 보고 저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했나라고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스페인어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남미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때 남미 영화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이 칼로 집안처럼 아버지는 유럽계, 그러니까 이 남미의 여러분 콜럼버스가 우린 보통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할 때 발견의 사실 침략인데 이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온 게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남미로 오죠.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남미 중남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 미국 이 영국 계통은 말이에요. 영국 애들은 이 식민 지배를 하는 방법이 완전히 분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국 애들은 혼혈을 안 해요. 혼혈을 안 만들어요. 순수 혈통주의예요. 영국 애들은. 여러분 캐나다를 가건 미국을 가건 뉴질랜드를 가건 호주를 가건 인도를 가건 또는 아프리카의 영국 지배, 아프리카 중에 아프리카 북토 중에 말이에요. 제일 날씨가 좋은 곳. 그러니까 지금 남아프리카 연방. 제일 밑에, 그죠? 남아프리카 연방 같은 데는 날씨가요, 거의 우리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온대지방에.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중간에 열대 지역. 그야말로 원숭이 나오고 타잔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데는 주로 프랑스나 독일 식민지입니다. 영국 식민지는 아주 날씨가 좋고 그런 데예요. 영국 애들은 절대로 혼혈을 만들지 않습니다. 영국의 식민 정책이 그래요. 그런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그러니까 남미의 식민 지배를 제일 먼저 한 데가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인데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한 데 지금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만
포르투갈 말을 쓰고 중남미의 다른 지역은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얘들은 혼혈이에요. 식민지 정책이 혼혈입니다. 그냥 원주민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제가 오늘 칼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남미는 혼혈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영국은 식민 지배를 할 때 마누라를 본국에 데려갔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식민 지배를 할 때 마누라를 안 데려간 거예요. 요컨대 거기 가서 해라, 거기 가서 나라. 이게 이제 칼로를 비롯해서 이 남미 사람들의 이중성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중성이라는 게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칼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중성과 함께 또 하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스페인, 남미의 어떤 문학, 음악, 미술을 통틀어 어떤 특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뭐 보르헤스나 무슨 마르케스나 무슨 이 남미 작가들, 또는 뭐 세풀바다나 무슨 책을 읽어주는 뭐 노인 이런 소설들, 또는 뭐 요새 나오는 무슨 영혼의 집을 쓴 뭐 아옌데 같은 여류 작가들, 이런 소설이나 또는 그 남미 영화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또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이 나옵니다. 뭐 근데 이 칼로도 환상이에요. 사실은 칼로의 그림에도 이 환상적인 부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막 심장 같은 거 막 떼내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미에는 이 심장 떼내는 이야기가 그냥 무슨 우리 같으면 무슨 어디 토마토 먹는 이런 식으로 막 그 심장을 먹기도 하고 심장을 떼기도 하고, 이 심장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남미에, 그러니까 유럽의 희생양 제사는 몸을 그냥 그대로 바치는 건데, 이 남미의 전통적인 멕시코나 이런 쪽에 마야나 이런 쪽의 문명의 희생제는 심장을 떼가지고 바치는 걸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의미의 상징인데, 칼로 그림에도 끊임없이 심장이 나옵니다. 그게 다 이 남미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원주민 문화에서 나온 것인데, 그 원주민 문화가, 원주민 전통이 백인 침략자들의 어떤 그 문화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순수 혈통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영국식 식민지주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안 해서 다행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 지배를 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거꾸로 상상을 해서. 뭐, 가령 그랬을 때 우리가 영국식으로 했을까? 스페인식으로 했을까? 우리도 굉장히 순수 혈통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미는 뭐 좋든 싫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겠어요? 뭐, 하여튼, 이 끊임없이 노예처럼 혹사하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제가 10년 전에 멕시코하고 쿠바하고를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 이 유럽에서 보는 풍경들, 그러니까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다 원주민이고 메스티죠, 혼혈이에요. 그 대신 무슨 뭐 대학이나 뭐 회사나 이런 관공서나 이런 데서 만나는 멕시코 사람들은 다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은 지배계급이고,
이 메스티저나 원주민은 피지배 계급인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메스티저는 뭐 물론 이제 결혼을 칼로처럼 이 결혼을 해서 백인하고 뭐 리베라도 혼혈이긴 한데 뭐 그렇게 섞여 사는 경우가 아닌 한에서는 대부분 피지배 계층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이 탈식민지주의라는 게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성별, 계급, 인종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순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민속 예술 스타일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또는 제가 프리팅을 잘못, 미술적이 아니라 마술적 리얼리즘. 또 자신이 만성 통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이 칼로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코요아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주민들이 원래 그 멕시코 시티, 지금 멕시코의 서울이었던 그 멕시코 시티에 살았던 원주민 지역을 코요아칸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로 미술관이 조금 이따가 제가 찍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칼로의 미술관이 칼로의 생가이자 거의 뭐 평생을 살았던 푸른 집, 카삭 아즐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살았습니다. 칼로가. 뭐 생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래서 한쪽 팔이 완전히 가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양말을 막 몇 개나 신었다고 하는 거. 18살 때 버스 사고 막 영화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끔찍하죠. 그야말로 이 버스의 어떤 긴 봉이 그냥 이 칼로의 자궁에 그냥 박히는 뭐 이런 정도의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32번이라 하기도 33번이라 하기도 하고 35번이라고 한 통도 있고 수술을 했습니다. 미술은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살 때 그 부상을 입고 이제 완전히 전신불수로 누워 있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아버지가 이제 위에 천장에다가는 거울을 달고 이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고정을 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그리는. 그래서 칼로는 자화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림이 한 160 유화 작품만 160점쯤 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50점 정도가 자화상이죠. 자화상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 그다음 렘브란트인데 칼로도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각자 경우가 달라요. 반 고흐는 사실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기를 그렸다고 할 수가 있고, 렘브란트는 또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렘브란트 다음 달 강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생애가 굉장히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죠. 그런 거 나름의 어떤 기록이라 할까요? 또 나름으로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 자화상을 그려요. 그런 추구의 정신으로. 근데 칼로는 다른 거 그릴 수가 없었으니까 자화상을 그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7년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대단하죠. 20살 나이에 리베랄 만납니다. 지금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멕시코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칼로는 거의 멕시코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멕시코는 무조건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대통령궁,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궁을 비롯해서 거의
멕시코 시티는 물론이거니와 멕시코 전국에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이 있어요.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는 사실 저는 멕시코에 간 이유가 디에고 리베라 그림을 보러 간 거지 칼로를 보러 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집사람이 이 칼로 미술관 멕시코 시티에서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가자고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갔다 온 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칼로 뭐 국립미술관이나 멕시코에 또는 뭐 이런 유명한 미술관들 거의 다 돌아봤는데 사실 미술관보다도 멕시코 시티에서 남미에서 우리가 남미 미술을 보려고 하면 벽화입니다. 뭐 대통령궁을 비롯해서 뭐 교육부, 뭐 상공부, 뭐 대학 거의 대부분의 공공 건물에는 벽화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에 이 리베라, 그다음 시케이로스, 뭐 타마요, 뭐 올스코, 뭐 유명한 이 멕시코 벽화 운동의 화가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멕시코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고 멕시코가 굉장히 막 지금도 멕시코는 남미가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다가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우익과 좌익, 보수와 진보가 계속 이제 소용돌이 치는. 그러니까 남미의 독특한 건 이제 남미의 보수는 대부분 미국이 조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CIA를 비롯해서 남미 대통령, 남미 어떤 정치 상황을 조작하는 건 대부분 미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국과 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우리가 뭐 미국이 뭐 대한민국 정치를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한때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튼 지금도 이제 멕시코 길거리에 가면요, 제가 있었던 한 20일 동안도 막 그 공산당 깃발이 걸려 있고 전부 벌써 공원이고 어디고 막 이런 그런 그 공산당들의 시위 행진 같은 걸 저도 굉장히 자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 공원 같은 데서 그런 인터내셔널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게 시민찮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죠.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멕시코의 정부는 공산당 정권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디에고 리베라는 사실 칼로하고 21살 나이 차이가 있고 이미 2번이나 이혼을 하고 있었던 유부남이죠. 디에고 리베라가. 그래서 칼로가 이제 다시 리베라하고 사귀게 되고, 리베라가 이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만, 1929년 2년 뒤에, 사실은 그, 공산당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벽화 운동을 한 멕시코 화가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 이 공산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조금 이따 나중에 그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좀 골수 공산당, 시케이로스 같은 사람이 골수 공산당이고, 리베라나 칼로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덜 골수, 그러니까 좀 아나키즘에 가까운 트로츠키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나중에 칼로하고 또 불륜 관계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복잡한데, 29년에 결혼해서 쿠에르나바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쿠에르나바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뭐 이반 일리치나 또는 에리 프롬 같은 사람도 여기 살아요. 그 멕시코 나중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쿠에르나바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만, 그
멕시코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고, 뭐 일본의 아까 일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본의 교토 같은 곳이고, 가장 유명한 휴양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사는 문화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는 정치 상업 도시라고 한다면 쿠르나바카는 어떤 문화적인 도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경주 같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새 저는 경주 가보면 이게 문화 도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멕시코를 여행을 하고, 뭐 완전히 휠체어죠. 휠체어 상태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림을 그렸죠. 프랑스에서 1930년대에, 그 당시 이제 프랑스도 이 소위 인민전선이라 그래가지고, 자익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이 자익 정권, 1930년대 인민전선 시대에 프랑스에서 이제 유행한 미술 사조가 슈레알리즘이에요. 우리는 그냥 초현실주의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상한 그림들, 그야말로 뭐 그런 그림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배경이 되는 거는 사회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슈레알리즘도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미술로서의 리얼리즘을 배격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슈레알리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앙드레 브루똥도 사회주의자였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베르토 자코메티 같은 사람도 사회주의자였고, 그 당시 이 프랑스의 슈레알리스트, 초현실주의자는 대부분 사회주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1920년, 30년대에 사회주의 정권 하에 사회주의 미술이 융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1930년대에 그런 미술운동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바로 이 앙드레 브루똥 같은 사람들이 이거 프리다 칼로 그림을 보고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프리다 칼로가 한순간에 프랑스 미술계에서 스타가 되죠. 전혀 멕시코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히트를 쳐야만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모르다가.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림도 팔리고 해서 1938년에 뉴욕 전시회, 1939년 파리 전시회. 그러니까 30년대에 미국과 파리에서 완전히 유명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환장을 한 거죠. 이 칼로의 그림을 보고. 왜냐하면 전혀 이색적인 그림이거든요. 그야말로 독창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칼로가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 그런 멕시코 토속적인 그런 의상, 뭐 정물, 풍경 이런 것들로 이제 그림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막 그림들,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멕시코는 1953년에 죽기 1년 전에 전시회를 합니다. 첫 전시회를.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명해졌고, 54년에 죽고 70년대에 와서, 70년대 후반에 와서 재발견이 되고, 1990년대에 와서 그러니까 치카노라고 하는 건 이제 메스티죠. 그러니까 원주민 운동, 호녀라 운동 같은 걸 말하는데, 페미니즘, 동성애, 뭐 이런 소위 동성애 운동에서도 칼로가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우파에서도, 그러니까 멕시코도 그렇고, 왜 지난번 얼마 전에 영국 여자 수상 대처 말고요, 작년에 왜 영국 여자 수상 한 몇 달 하다가 그만둔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그 여자가 취임식 때 칼로 이 팔찌를 끼고 나와가지고
한때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 칼로, 그러니까 이 우파 여성인데 우파도 이 칼로를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좌파 우파 가리질 않고 그리고 아까 처음 소개했던 그 소위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칼로가 지금 뭐 입생 롤랑이나 무슨 뭐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의류 회사들 대부분이 이 칼로를 원용한답니다. 뭐 이런저런 그 스타일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물 주십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 보신 분 계십니까? 모세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모세의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죽기 한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소위 마술적 리얼리즘 또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분위기를 아마 여기 지금 이 각각의 인물들 뭐 전부 멕시코 역사, 남미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있고 간디가 있고 마르커스가 있고 클레오파트라가 있고 뭐 프로이트가 있고 뭐 전 세계 역사에 다 나오는 이쪽에도 또 뭐 그렇게 이거 아마 이쪽에 남미 쪽 사람들인 것 같고 저 위에도 있고 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멕시코의 어떤 그 전통 뭐 가면들 이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에는요 이 가면 그 해골 뭐 이런 게 뭐 거의 무슨 어떤 그 인형처럼 그러니까 멕시코의 인형 가게에 가게 되면요 전부 해골들이 막 우리들의 뭐 인형 감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우리들의 축제 그러니까 멕시코에 축제가 그렇게 많은데 그 축제의 제일 주인공은 해골입니다. 해골이고 멕시코의 전통적인 뭐 포사다나 뭐 이런 거 멕시코의 유명한 20세기 초엽에 그 판화를 그린 사람들이 제일 즐겨 그린 그림들이 해골 그 다음에 가면극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기본적인 어떤 테마는 리베라예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칼로의 남편이었던 리베라가 이런 그 많은 인물들을 배치를 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뭐 하여튼 일종의 말하자면 해방자 모세 요새는 이 모세를 해방자가 아니고 홀로코스트의 학살자 모세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 이집트의 학정 밑에서 전제정 밑에서 그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학정을 피해서 이끌고 이제 홍해로 가서 이제 막 뒤에 이 군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바다를 열게 하고 거기 건너가서 뭐 근데 나중에 이 이집트 병사들은 다 바닷물에 빠져 죽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십계를 받고 뭐 무슨 산입니까? 산 밑에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해방자 구세주의 대변인으로서의 모세 해방자 모세인데 이집트 입장에서 본다면은 모세는 학살자잖아요. 바닷물에 전부 다 이집트 병사들을 빠뜨려서 죽인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
홍해 쪽 반도나 이스라엘에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니까 모세 밑에 그 다음에 누구죠? 여수야인가요? 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그 소위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롯해서 원주민들을 다 학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다고 그렇게 억울하게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700만,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홀로코스트의 원조가 모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탈식민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새로운 어떤 그 기독교 교리 해석상 모세를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 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모세는 해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는 리베라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애가 리베라의 얼굴. 이 리베라라는 남자가,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 자체도 리베라 풍이지만, 리베라라는 남자는 프리다 칼럭이 있어가지고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죠. 여러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미 10대에 뭐 11~12살 때에 이 프리다 칼로가 리베라를 이제 동경을 합니다. 결국 이제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20살이 되어가지고 리베라를 만나지만, 그리고 22살에 결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리베라에 대한 어떤 칼로의 사랑, 대단하죠. 죽을 때까지 사실 리베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칼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비판하는 칼로 전기 작가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남자들, 다른 남자들하고 사귀고 뭐 이렇게 사랑의 변곡점을 가지만 결국은 또 리베라로 귀착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읽은 최근에 어떤 논문에 보면 이 칼로와 한나 아렌트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끊임없이 20대에 만났던 하이데거에 돌아가잖아요. 요새 심한 사람들은 1945년 여러분 아시는 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했다는 이야기. 아이히만 재판을 보고 1960년에 아이히만 재판을 보고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 뭐 아이히만이 그렇게 악인이 아니더라. 막 그렇게 악인이 아니더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이히만은 평범한 인간이었다. 자기가 보건대는. 그래서 악이란 거는 평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얘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도 뭐 다들 우리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데, 악의 평범성. 뭐 그런 어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그게 또 굉장히 한나 아렌트가 정치학에서, 정치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뒤집어서 그거는 20대 때 청춘을 바친, 아렌트가 청춘을 바친 하이데거도 21살 나이 차이입니다. 이 리베라하고 거의 같아요. 21살인가 20살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부남 하이데거에게 청춘을 바쳤던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악의 평범성이다라는 식의 이야기. 결국 아렌트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히만의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고 죽을 때까지 한 일은, 한 짓은 하이데거의 미국 지정, 하이데거 사상을 미국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한, 죽을 때까지 아렌트는 하이데거의 사상적 노예였다. 사상적 노예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거의 뭐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가지고 독일에 가서 하이데거를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고 실제로 어떤 전기작가가 요새 뭐 엘리자베스 누가 터만인가 하는 사람들이 쓴 전기에 보게 되면 실제로 다시 육체관계도 맺고 편지를 계속 보내고 주고받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도대체 이 아렌트의 정체는 뭐냐라는 이야기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 그림은 그 아렌트와 리베라의 어떤 그런 리베라 그림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칼로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친가 외가 계열, 그러니까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이 어머니 계열은 원주민들이고 아버지 계열은 다 이제 백인들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여기 이제 칼로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마을이 이제 칼로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도 그렇고 그 부잣집 딸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그런 사고를 당해서 가지고 20년 단계에 멕시코에서 뭐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림을 그리고 할 수가 없었죠. 대단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페어 타입, 그러니까 프리다의 어떤 이중성, 그러니까 이 그림이 대표적인 두 개의 프리다라고 하는 그림, 중간 그림이 그죠. 연결이 돼 있고 나중에 이 그림 저기 그러니까 심장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쪽은 원주민의 피를 받아 목의 프리다, 이쪽은 백인의 피를 받아 북의 프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이중성이 자기가 이거 말하자면 원주민 옷을 입은 프리다와 백인 옷을 입은 프리다라는 이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탯줄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 이 백인 쪽 프리다가 칼로 끊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혼 직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리베라와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의미,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죠. 이게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트로츠키에게 바치는 그 자기 초상화입니다. 트로츠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레닌 밑에서 이 스탈린하고 이제 트로츠키 두 사람의 후계자가 있었죠. 레닌이 죽으면서 트로츠키는 유대인이고 이 스탈린은 지금 조지아 출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그루지아에 조지아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여행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후계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닌 생각으로는 이 스탈린이라는 놈은 워낙 좀 포악하니까 이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 트로츠키는 머리는 좋은데 뭐라고 할까요? 좀 교활한 측면이 있잖아요. 뭐 한 두 사람이 후계자 두가 장단이 있어서 결국 이제 이 레닌이 죽을 때는 스탈린이 후계자가 되고 스탈린은 이제 트로츠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망명을 한 곳이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멕시코로 와요.
이 트로츠키가 이제 망명을 하면서 소위 이 스탈린하고 이제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적대 관계를 갖게 되면서 트로츠키가 만들어낸 이론이 소위 영구혁명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은 이 단일혁명론, 그러니까 한순간에 혁명을 해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일국혁명론, 그러니까 러시아가 혁명을 해서 러시아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스탈린주의인데, 트로츠키는 국제혁명론, 그러니까 국제적인 연대를 중시하고 혁명도 영구히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레닌 이후에 사회주의 권력의 어떤 그 대립이 생겨나고, 그리고 스탈린이 일국혁명론, 단일혁명론자인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고, 트로츠키는 프랑스를 거쳐서 망명을 하면서 유럽의 지식인들이나 남미의 지식인들을 이제 포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나 남미,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남북미 지식인들은 스탈린은 이건 전체주의자, 독재주의자이기 때문에 1930년대에 스탈린을 비판을 하게 돼요. 반면에 이 트로츠키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럽이나 남미의 지식인들의 이제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게 1937년에 이제 멕시코로 옵니다. 이때 이 멕시코로 트로츠키를 데려온 사람이 칼로와 리베라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막 이 트로츠키 부부를 재우는데 나중에 한 3년 뒤에 암살을 당하죠. 근데 이 암살한 사람이 또 리베라의 친구인 화가 시케로스입니다. 이게 멕시코의 화가들은 대단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그때 리베라하고 살면서 또 트로츠키 부인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칼로하고 트로츠키가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 보낸 자기를 그린 그림이 이 그림. 이 지금 편지 같은 게 보이죠. 여기에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기 막 노골적인 어떤 그 사랑의 편지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뭐 그런 그림이고, 이것도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스탈린입니다. 근데 죽기 1년 전에 또 스탈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동경을 하게 되어, 뭐 그런 또 죽기 1년 전에 그림은 굉장히 좀 그림이 좀 시원찮죠? 사실 이 칼로 그림이요, 굉장히 그 색채가 명료하고 이 형체가 뚜렷한 이유가, 칼로 그림은 대부분 캔버스가 아니고 이 금속판에다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금속판이 멕시코 전통 회화의 소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밀한 그 세필로 말이죠. 칼로 그림 대부분 작아요. 뭐 뒤에 죽기 전에는 아까 보신 모세 같은 그림은 좀 굉장히 큰 그림으로 그립니다만은 이 캔버스인데 대부분 이 금속에다가 반질반질 그려요. 그래서 굉장히 윤이 납니다. 직접 보시면. 근데 이 그림, 그러니까 막 그 형체 묘사가 대단히 꼭 우리나라 가는 붓으로 그죠 그린 것입니다. 이건 지금 그림이 좀 죽기 1년 전에 그림이라서 분명치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르크스가 나오고, 뭐 이제 이 그림의 주제가 사회주의가 건강을 줄이라, 뭐 이런 주제인데, 그죠? 여기 이제 마르크스나 이런
자기 자신, 그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자신에게 이 사회주의 정권이, 건강하게 자기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염원, 상처받은 사슴, 이것도 이제 46년에 리베라하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림들. 실제로 앞에 이제 리베라와 그림이고, 사실 이 그림을 이건 좀 초기 작품, 결혼하고 난 한 2, 3년 뒤의 작품입니다. 근데 리베라는 자기 남편은 이제 화가로 그려놓고 자신은 화가가 아닌 것처럼 그냥 주부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리베라는 화가로 딱 리베라는 굉장히 흔히 이 코끼리와 무슨 생쥐, 코끼리와 무슨 깨구리 이렇게 비교되듯이 두 사람이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리베라는 1886년생입니다. 21살 나이가 더 많다고 그랬죠. 1914년에 이 모디리아니가 그린 리베라예요. 1910년대에 리베라는 프랑스의 파리에 유학을 합니다. 그때 모디리아니, 수틴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요. 에콜드 파리파에 멕시코 출신 리베라, 그 다음에 이 일본 출신의 후지다, 또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무슨 카임 슈틴, 이탈리아 출신의 무슨 모디리아니, 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유트릴리는 이제 프랑스 출신이지만은 에콜드 파리 화가들이 대부분 외국인 망명객들입니다. 모디리아니가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이 리베라하고. 이때 그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프랑스 화풍의 새로운 그런 입체파 그림 같은 걸 리베라가 그리는데, 이 그림 또 이게 그냥 환상적인 그림이죠. 헨리 포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자동차 왕입니다, 그죠? 이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제 미국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유산 수술을 해요. 그때 유산 수술의 어떤 추억이라고 할까요? 다들 이제 이 유산에 관련된 그런 도구들 또는 상징들이죠. 그려져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칼로고, 뒤에 배경은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이런 미국의 유명한 공업단지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 미국의 자기 모습. 이게 사실 굉장히 미국 비판적인 그림이죠. 미국의 자본주의가 자기를 유산시켰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이 그림 역시 미국 시절에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멕시코 전통, 이쪽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전통 농업 사회와 공업 사회의 대조, 이중성. 칼로가 이제 이 멕시코 국기를 멕시코 국기를 이렇게 쥐고서 멕시코 쪽으로 이제 보고 있죠. 미국은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그런 이중성, 그리고 멕시코 전통과 미국 자본주의의 이중성, 이런 게 끊임없이 이제 이중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칼로의 고민, 칼로 시대의 어떤 그런 고뇌, 아시다시피 일종의 멕시코 마야 문명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죠? 멕시코 피라미드 형태인데, 이것도 미국 사막에 걸려있는 나의 드레스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이걸 미국 사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 드레스. 뭐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1930년대 후반의 작품인데요. 역시 뭐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37년의 기억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역시 굉장히 뭐 심장이 있고 뭐 옷들이 있고 그 옷에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입니다. 물이 나에게 준 것 38년의 작품들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부모가 있고 그죠? 역시 유산의 어떤 그런 추억이 있고 뭐 이런 뭐 저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뭐 소위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 그림도 끔찍한 그림인데요. 좀 중간에 잘렸습니다만 위에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몇 번밖에 안 찔렀어 이 제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뭐 그 어떤 살인범이 아내를 그 칼로 죽인 살인범이 법정에 와서 판사가 왜 죽였어? 뭐 어떻게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번밖에 안 찔렀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자 칼로가 자기와 이제 리베라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리면서 제목을 몇 번밖에 안 찔렀으라고 붙였습니다. 이 리베라 그림입니다. 이 굉장히 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칼로로 보이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리베라, 그러니까 역시 그 많은 그 멕시코 역사에 나오는 또는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그립니다. 이게 이 리베라 아까 여러분 그 모세라는 그림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그죠? 리베라의 독특한 그런 벽화 수법인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에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칼로 뮤지엄입니다. 칼로 생가이기도 하고 거의 뭐 평생을 이 집에서 살다가 죽죠. 옆에 이제 리베라 집이 있는데요. 이 칼로 여기 이제 뭐 프리다와 디에고가 29년부터 54년까지 살았다 뭐 이런 게 붙여져 있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집이 원래 좀 다른 형태였는데 이걸 이제 리베라가 결혼 기념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진청색, 파란색으로 이제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청서재, 침실. 이 같이 뭐 식탁, 무슨 책상이고요. 정원에 있는 정의를 상징하는 조각품. 이게 대통령궁인데요.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인데 이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 있는 리베라의 그림입니다. 멕시코 역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1층에서 올라가는 입구에 그려져 있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궁이 전체가 이런 그 벽화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여기도 칼로 비슷한 여자들이 나오죠. 여기도 칼로 비슷한 여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리베라에게도 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항상 또 칼로가 자기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것도 리베라 유명한 그 멕시코 여성 원주민 그림이죠. 여기가 지금 교육부, 그러니까 멕시코 교육부 건물인데요. 여기 지금 벽화들이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벽화의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건 오르즈코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멕시코 벽화의 3대 화가, 이게 이제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좀 모방을 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화가처럼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처럼 멕시코 벽화의 3대 화가라고 해가지고 리베라, 오르즈코, 그리고 시케이로스, 이 세 사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중에 이제 한 사람 또 한 사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 타마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오르조코의 그림입니다. 조금 앞에 리베라 그림하고 좀 다르죠. 이게 시케이로스 그림입니다. 이게 멕시코 국립대학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시케이로스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쇠사슬을 끊고 라는 작품인데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